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아람입니다. 잠깐 TMI를 해보자면 제가 개인적으로 꽃, 그중에서도 벚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네. 안 그래도 이랜드 그 인스타에 보면은 아람 씨가 벚꽃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일인데도 너무 행복하게 벚꽃 촬영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벚꽃을 볼 수 있어서 또 더 행복했던 주말이었는데 A매치가 끝나고 K리그도 이곳저곳에서 열려서 참 행복한 여러모로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K리그 1 6라운드 리뷰에 돌입하기에 앞서서 만찬 기자님들 주말 현장 취재기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저는 출장 떠나기 전부터 비슷한 이유로 한 소리를 들었어요. 네, 아내가 벚꽃 좋아하는데 이제 3년째 벚꽃놀이를 못 갔다면서 어떻게 된 거냐? 뭐 제 불찰이긴 하지만 결국은 애들 핑계야. 가면 가는 거지 뭘. 당연히 핑계지. 일단 애들도 누고 이제 일요일에 나가는 마음은 무거웠지만 일단 경기장 가는 길은 상당히 좀 가벼웠다. 네, 근데 꽃 구경은 못했고 일단 경기장은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네, 그래서 옷을 얇게 입고 왔다가 감기가 걸릴 뻔했는데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먹는 막걸리는 역시 네, 맛있었습니다. 네, 어디서 먹었어요? 근처 송도 가서 넘어가서 네, 아. 한잔 하고 왔습니다. 저는 수원 청주 경기 보고 왔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이랜드랑 아, 서FC 경기 이렇게 이틀 둘 다, 다? 네, K리그 2 경기를 보고 왔는데 토요일 날은 따뜻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날은 안 추웠어. 그래서 얇게 반팔만 입고. 네, 그러신 분도 상당히 많았는데 일요일은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축구장은 역시 덥거나 춥거나 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람 씨는 어디 출동하셨는지? 저는 이제 토요일에 서울 이랜드 FC 경기 음. 봤는데 제가 살면서 본 저희 팀 경기 중에 가장 잘한 경기가 아니었나.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그 정도로요? 네. 아 이제 뭐야 김도현 감독 살면서 가장 좋은 경기가 그거 한 경기였단 말이야. 그 중에서 베스트 네. 경기였습니다. 일요일 날도 어디 가셨나요? 일요일은 가려다가 음. 네, 안 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래 추웠기 안양 때문에. 경기 보러 가신다 그랬었는데 그죠? 음. 방송에서. 그건 사실 이 서울 이랜드 FC 승리하고 싶다는 빌드업으로 얘기를 꺼낸 건 네, 일요일은 아름다운 무승부로. 무승부로. 네. 이제 크게 세 가지 음. 테마로 6라운드 다뤄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이걸로 해야겠습니다. 전북 현대는 어떻게 첫 현대가 더비의 승자가 되었나입니다. 전북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울산전에서 전반 조휘재, 후반 이승우의 골로 2대0 승리하면서 3연승 신바람을 냈습니다. 전북은 전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만 기자님께서 먼저 경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경기 간략하게 리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은 전북, 후반은 울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북이 준비를 참 잘한 것 같아요. 3월 A매치 기간, 3월 A매치 휴식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6라운드 어떤 향방이 갈릴 수가 있는데요. 울산이 잘하는 것, 지금까지 잘했던 거는 전방 압박이죠. 그리고 가운데서 보야니치와 이유성이 풀어나오는 어떤 장면도 많았고, 요거를 무력화시키면서 전반은 사실상 압도했다. 네, 울산이 항상 측면에 갔을 때 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항상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전북은 좀 더 쉽게 강상윤과 오베르단을 가운데 두지만 그들이 측면에 빠지게 하면서 측면 수적 우위를 뒀고 크로스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코너킥을 만들고 결국 전반 9분에 조이제가 선제골을 넣는 장면도 나왔는데요. 정종료 감독이 초반 3경기 때는 뭐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틀을 확실히 좀 갖추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전반전이었는데 김현석 감독도 할 말이 많은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전반 이 정도면은 야 진짜 그 김현석 감독 표정이 나오죠. 와 이렇게 안 되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네라는 느낌이었는데 후반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이 잘하는 걸 더 잘하게끔 만든 어떤 그 포인트를 잘 짚었던 것 같은데요. 뭐 이규성, 보야니치, 이동경, 이희균, 야고까지 이 가운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북이 측면을 많이 준비하고 왔다고 해도 가운데 뚫면 니네 뚫린다 이런 어떤 플랜으로 하프타임에 후반전에 임했고 그게 잘 먹혔습니다. 여기에 김진규도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이승우가 일찍 교체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마무리가 중요하죠. 지난 김천전 때도 18개 슈팅으로 0골이었어요. 근데 이날도 슈팅이 13개인가 나왔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야고 찬스 그리고 이진현 찬스 이런 찬스는 사실 한 2번, 3번 중에 한 번은 무조건 들어가는 그런 찬스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게 골로 연결되지 않았고 반면에 전북은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시간에 득점이 유독 많아요 올해.
근데 이날도 1대0 아슬아슬한 리드하는 상황에서 어떤 수비 일변도로 나서다가 마지막 추가 시간 4분에 이승우의 미친 솔로골로 결국 2대0 승리를 거뒀다. 뭐 슈팅수, 기대 득점 거의 비슷하다는 점에 봤을 때는 결국은 결정력의 차이, 그렇죠. 네,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갈랐고요. 전북이 지금 4년째 홈에서 울산에 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자신감, 우린 홈에서 너네한테는 안 져라는 자신감, 그리고 작년에 우승을 해본 우승 멘탈리티, 이런 정신력도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이승우 선수의 골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프로 세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라서 대박이었어. 저도 이 장면을 몇 번을 돌려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 경기에서 0.9골로 평가받은 맞아요. 드리블도 그렇고 팬분들은 우리가 알던 이승우 선수가 돌아왔다 뭐 이런 한일전. 반응을 남기는데요. 찬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와 진짜 찢었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그리고 또 윤정규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그게 굉장히 그림이 완전 완벽하게 만들어 줬어요. 사실 뭐 윤정규 선수 팬이나 본인은 굉장히 좀 안타깝겠지만 이승우 선수의 1대1 능력 우리가 가장 이승우 선수한테 기대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잖아요. 사실 뭐 빠른 템포의 플레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이승우 선수한테 원하는 건 드리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K리그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좀 볼을 잡으면 항상 기대를 하는데 이 장면은 정말 완벽하게 우리가 이승우한테 기대했던 장면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이승우 선수는 본인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승우 선수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김도균 감독을 제외하고는 김은중 감독 그리고 전 포획 감독 지금 정정용 감독까지 전부 다 슈퍼조커로 활용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선수로서는 그리고 K리그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 입장에서는 선발로 나서서 90분을 뛰고 싶겠지만 어쨌든 많은 감독들이 느끼는 활용법이 슈퍼조커라고 한다면 역시 이승우 선수를 활용하는 저는 실제로도 만약에 대표팀에 간다면 이승우 선수 슈퍼조커로 활용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북이 이승우 선수한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승리를 하기 위한 방법이고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고 승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승우 선수의 활용법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테고 정종용 감독도 아마 이승우 선수의 그런 부분을 잘 달래면서 하기 위해서는 뭐 순간적으로 뭐 필요할 때는 90분을 뛰기도 하고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조커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폭발적인 장면은 짧은 시간에 그리고 힘이 있어서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정종용 감독도 앞으로는 계속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리그 흥행 차원에서 봐도 이승우 선수 같은 스타일의 선수는 좀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그 뭐 축구인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가 선수들이 너무 비슷하다, 획일화돼 있다, 배운 대로만 한다, 교과서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플레이를 많이 못하는 거죠. 개성 있는 플레이죠. 그렇죠. 개성 있는 플레이가 나온 선수가 거의 드문데 이승우는 뭐 벤치에서 뭐라고 하건 본인이 느끼는 대로 어떻게 보면 힙합이죠. 일종의 창기자가 좋아하는 힙합처럼 본인이 순간적으로 판단으로 하는 플레이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플레이가 나왔고 결실을 맺는다. 이거는 상당한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뭐 이정효 감독을 제외하고는 키워드가 이렇게 K리그를 뭐 전국적으로 알릴 만한 키워드 많이 없다고 봤을 때 이승우다 그러니까 지금 폭발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승우가 K리그에서 뛰어? 저런 골 아직도 넣어? 대박이네. 이렇게 평가 나오는 거 봤을 때도 리그 흥행 차원에서도 이승우 선수의 활약이 계속되기를 개인적으로도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쇼츠 이승우 쇼츠 나오면 좀 보잖아요, 그죠? 보지. 누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지금 K리그 최고 스타인 건 분명하잖아요. 주변에서도 이승우 선수에 대해서는 아직도 얘기 많이 하고 그러죠. 이승우 선수는 이런 축구적인 플레이는 당연한데 이런 셀레브레이션 뭔가 이런 그 세레모니나 이승우 선수의 말투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화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보는 축구 팬들 입장에서 너무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폼이나 최근 어떤 자신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슬슬 뭔가 세레모니도 좀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이게 설레발이 되면 안 되지만 그 정도의 어떤 폼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네, 전북이 3연승입니다. 빠르게 분위기를 바꾸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기자님들이 보시기에 상승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정정용 감독 리더십을 꼽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 팀이 지금 뭐 3연승 달리고 있고 뭐 추가 시간까지 집중력 유지하고 교체 선수가 지금 득점하고 전반적으로 선수들 컨디션이 대체적으로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럼 그 말은
동계 때 준비를 어느 정도 잘한 것 같고 부산 공백 심해 보였지만 잘 메꿔가고 있고 뭐 이걸 뭐 선수층이 좋아서 투자를 많이 해서라고 퉁치기에는 감독을 그건 너무 깎아내리는 어떤 평가라고 보여졌을 때 뭐 작년 포획 감독과 비교했을 때도 시즌 초반만 비교하면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다. 뭐 승점도 사실 작년보다 더 많거든요. 초반 6경기 때 그런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종용 리더십이 빠르게 안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프리뷰 때 정종용 감독이 좀 강한 어조로 선수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거는 생각보다 제가 듣기로는 생각보다 강했다. 왜냐하면 지금 동계 때부터 쭉 이어오면서 그러니까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갔다면 이제는 뭔가 한번 자극을 줄 만한 타이밍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아무리 연승하고 있지만 분위기로 봤을 때 경기력으로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치고 올라가려면 이 타이밍에 뭔가 좀 눌렀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평가를 했다고 봤을 때 그게 어쨌든 현대가더비 승리로 지금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독도 역시 폼이 있듯이 감독의 자신감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략도 먹혔고 어쨌거나 이승우를 그 타이밍에 이기고 있는데 후반 10분에 넣는 선택은 쉽지 않아요. 오히려 뭐 수비적인 카드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수비 하나 더 네. 넣던지 미드필드 하나 넣던지 그렇게 싸우는데 오히려 거기까지 다 대비를 했다는 거 봤을 때도 앞으로도 정준영 감독이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들었습니다. 정용현 감독이 확실히 팀을 심플하게 만드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초반에 부진했었을 때 택했던 방법이 대대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두 자리에 대한 변화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갖고 있는 틀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그러니까 후술해서 이제 대전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대전은 너무 생각이 많고 전북은 굉장히 단순하게 이 강상윤 선수 위로 올리고 김진규 내리고 이런 아주 한두 자리에 대한 선택으로 지금 변화를 확 줬거든요. 이런 거는 정종용 감독이 상당히 좋은 능력이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선수 중에서는 누가 상승세를 이끈다고 보시나요? 한 명씩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뭐 이날 경기만 놓고 보면 저는 조이제 선수 굉장히 높게 봤거든요. 사실 조이제 선수가 이전부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젊은 수비수 중에는 이 선수가 좋다 했었는데 사실 K1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은 것도 좀 분명했었고 그래서 K리그에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여주고 시장가에서 막 10억 넘게 얘기가 나왔던 선수잖아요. 진짜 그 정도급 선수인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제는 조이제 선수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박지 선수 빠지고 나서 약간 좀 고민도 있었을 텐데 조이제 선수가 상당히 좀 잘해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뭐 오베르단 선수도 빠르게 자리 잡는 모습이고요. 뭐 이동준 선수 말할 것도 없고 전북에서는 뭐 강상윤 선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저도 강상윤이 사실 뽑아야 되죠. 초반 3경기와 지금 3경기 비교했을 때 차이점은 강상윤이에요. 그냥 그때는 부상도 있었고 컨디션 끌어올리는 단계였고 근데 지금 최근 3경기 때 진짜 거의 미쳐 날뛰거든요. 예, 그 전북 내부적으로도 강상윤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많은 범위 포획 감독보다 더 잘 쓰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날 경기 때도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송범근을 좀 뽑고 싶습니다. 지금 뭐 작년에 상도 탔지만 골키퍼 상도 탔지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무게감 같은 걸 봤을 때는 송범근이 있을 때 골을 안 먹을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물론 상대가 골대도 맞추고 뭐 유효슛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송범근의 존재감 자체가 저는 그 정도가 됐다라고 봤기 때문에 송범근이 올 시즌 내내 이런 꾸준함을 보여준다면 전북이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우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까지 초반에는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전북의 행보를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는 더 치열해진 리그로 잡았는데요. 서울이 안양과 비기면서 연승이 끊어졌고 또 꼴찌였던 인천이 김천을 꺾고 2연승을 하면서 5위로 껑충 점프했습니다. 첫 승을 간절하게 바라던 강원과 제주가 같은 라운드에서 승리했고요. 순위표를 보시면 간격이 더 촘촘해진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에 4팀 서울, 전북, 울산, 포항 정도가 승점을 좀 벌었고 5위 인천과 12위 제주는 승점 차가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1승 3무 2패를 한 팀만 5팀이고요. 김현석 감독님이 말씀하셨죠. K리그 1에선 절대 강자도 약자도 없다고. 정말 이걸 평준화로 설명해야 될까요, 창 기자님? 저는 아직 시즌 초반이라 뭐 그렇게까지 뭐 의미를 두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물론 지금 서울이 무패로 치고 나가고 있고 전북도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긴 하지만
압도한다는 느낌을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울산이 초반에 막 치고 나갈 때처럼 6연승했을 때. 완전히 압도한다는 느낌을 좀 받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은 좀 있어요. 사실 뭐 나중에 이제 광주전도 얘기하겠지만 사실 저희가 애초에 그 했던 그 시즌 전에 했던 순위 예측 같은 거 보면은 그쪽으로 조금씩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저희가 하는 거는 예상이라기보다는 그 갖고 있는 전력을 바탕으로 한 평가에 가깝잖아요. 근데 조금씩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시즌을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감독님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히게 결국은 스쿼드 따라간다. 네. 그래서 창 기자 얘기한 대로 서서히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좀 보입니다. 결국은 또 외국인들 좋은 외국인 있는 팀들은 그래도 승점을 좀 쌓고 또 뭐 부상 이런 또 전력 악화가 있는 팀들은 승점을 쌓지 못하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재밌는 그림 아마 역대급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금은 뭐 3강 뭐 4강 이렇게 좀 가려지지 않을까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컴팩트하게 핵심 키워드로 경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주 부천전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제주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주의 시즌 첫 승, 아까 아람 씨가 얘기한 대로 시즌 첫 승을 거뒀는데요. 셀레스테인 선수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제주가 이날 3백 그리고 김윤성 선수와 유인수 선수의 역발 윙백 전술을 썼는데요. 상당히 잘 통했습니다. 저는 뭐 셀레스틴 선수가 눈에 띄긴 했지만 이날 경기 MOM은 저는 무조건 김재우 선수입니다. 김재우. 네, 3백 오른쪽에서 거의 벽에 가까운 모드. 김재우 선수가 볼만 차는 엄청난 팬입니다. 김재우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면서 3백이 상당히 견고했었어요. 사실 부천이 왼쪽을 바탕으로 치고 들어오는 장면들이 시즌 초부터 상당히 많았는데 김재우 선수가 그 부분을 잘 해주면서 제주가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좌우 쪽에서 역발 윙백들이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니까 뭐 네게바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좀 좁혀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제주가 사실 지난 경기 강원과의 경기에서 템백을 쓰면서 이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에 대한 평가가 좀 애매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초반이긴 하지만 있었거든요. 이날 다시 한번 역시 세르지오 코스타 감독은 이런 축구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부천 같은 경우는 이날 바사니 그리고 가브리엘 선수까지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 경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득점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천이 지금 승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바사니 선수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래도 경기가 좀 풀렸거든요. 제주가 물론 한 칸 내려서 수비를 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천이 어찌됐건 역시 바사니가 들어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는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측면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부천이 사실 이날 경기에 상당히 공을 들인 건 맞거든요. 목요일날 넘어가서 제주에서 적응 훈련도 하고 했었었는데 일단 승리를 하지 못했지만 뭐 나름 얻는 부분도 있었고 하지만 사실 이영민 감독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휴식기 끝나고 이제 제주, 광주 이렇게 뭐 연전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승점을 확 따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승점을 잃을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패배했기 때문에 광주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네, 포항 대전전도 포인트 짚어주시죠. 이날 경기는 디오고 선수의 퇴장이 모든 걸 좀 바꿔놓지 맞아요.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일 수도 있는 장면. 왜냐면은 어쨌든 고의성은 없었고 걷어내는 장면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거친 파울로 이제 퇴장을 당했는데 이게 전 경기 때 포항이 그 부천이랑 했었을 때 전민강 선수가 뭐 머리를 부딪힌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위험한 동작으로 인해서 득점이 취소되고 퇴장을 당했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을 감안하면은 심판이 그런 판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대전은 상당히 많은 항의를 했었지만 어찌됐건 디오고 선수의 퇴장이 인정이 됐고 그러면서 경기가 한쪽으로 크게 쏠리게 됐습니다. 포항이 어쨌든 이호재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고 대전도 이날 경기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컸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한 대로 뭐 경기 전에 미팅도 많이 했었고 선수들끼리 회식도 하고 또 황선홍 감독 라인업 보면은 이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맞아요. 내세웠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뭐 김현욱 선수 시즌 첫 선발이었죠. 뭐 이현식, 밥신 한 번도 그러니까 이순민, 김봉수 없는 미드필드를 구축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임종훈 선수도 선발로 나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전은 확실히 지금 약간 우승 후보의 무게감을 아직까지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황선홍 감독도 더 이상 이 물러서면은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을 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는 장고 끝에 악수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축구에서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지금 실제로 플레이하는 거 보면 오히려 후반에 아주 단순하게 했었을 때 좋은 그림들이 나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한 명이 부족했음에도 주민규 어쨌든 뭐 엄원상으로 이어진 역습 장면에서는 이게 대전이 사실 제일 잘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전이 저는 황선홍 감독이 지난 시즌 후반기를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마사, 뭐 이순민, 김봉수 이 라인을 바탕으로 강한 압박으로 대전이 경기를 풀어나갔던 게 팩트거든요. 저는 좀 단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포항 같은 경우는 역시 제가 그때 표현했던 게 반등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사실 한 경기만으로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셨을 텐데 저는 그 전 경기 내용부터 봤었을 때 포항이 이 팀이 확실히 올라왔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이날 경기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물론 한 명 숫자적으로 뭐 유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포항이 상당히 좋은 경기를 하면서 포항이 확실히 젊은 선수들을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날 선발로 나선 센터백 김호진 선수, 전민관 선수가 빠지면서 기회를 받았는데 상당히 안정된 모습. 이 선수도 나이가 상당히 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황성홍 선수 잘해주고 있고 포항은 확실히 팀이 에너지를 얻을 때는 요소요소에 젊은 선수들이 잘해줄 때예요. 물론 뭐 기성용 선수라든지 신광훈 선수라든지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젊은 선수들이 에너지를 주고 또 외국인 선수 조르지 선수나 뭐 준익료 선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제 역할을 해줬을 때 포항이 힘을 받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항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승리를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포항은 조르지가 저는 공격 본체인 것 같아요. 조르지가 나오면 상대 이날은 누군가요? 라이트백이니까 강윤성 선수 엄청 고생시킵니다. 정말 90분 내내 뭐 시도 때도 없이 돌파를 하고 압박하고 점프 공중볼 다 떼나기 때문에 상당하게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선수여서 조르지가 안 다치면은 그래도 공격이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원은 광주를 또 3대 0으로 크게 이겼는데요. 강원은 사실 좀 경기 내용에 비해서 결과를 못 가져갔던 팀 중에 하나였고 그게 좀 길어지면서 지난 몇 경기는 과정도 조금 아쉬웠던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확실히 강원이 광주에 강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이제 5연승 했었다 말씀드렸는데 이날 경기 승리로 6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특히 강원 킬러는 광주 킬러는 누가 뭐래도 최병찬 선수예요. 최병찬 선수가 지난 시즌에도 광주를 상대로 결승골을 맞아 기억나요. 넣었었고요. 이날 경기도 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강원이 이 사실 전방에 있는 박상혁 선수 지금 김건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아부달라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무리는 특화가 돼 있긴 하지만 경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강원과 조금 어울리지 않은 장면들이 있었는데 정규호 감독이 이날은 거의 최병찬 선수를 전방에 두면서 제로톱 상태 그러면서 강하게 광주를 누르는 장면 나왔는데 거의 완벽하게 광주를 눌렀습니다. 사실 광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건 지난 경기 5대0 패배보다 이날 경기가 조금 더 실망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못했던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강원이 상당히 잘하긴 했지만 광주가 거의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날 슈팅이 0개였어요. 그러니까 단 한 개 슈팅도 날리지 못할 정도로 광주가 강원에 완전 밀렸는데 이게 광주가 초반에 좋았던 흐름에서 지금 완전히 꺾인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안 될 경우에는 어쨌든 광주는 스쿼드적인 측면에서 사실 이날 경기도 뭐 어린 선수가 경기 후반에 투입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반등을 만들 이 안에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강원 어찌됐건 이날 승리를 통해서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순위도 확 올라갔고요. 자신감도 확 올라갔고 부상 김건희 선수가 돌아온다든지 하면은 강원은 조금 더 호재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 경기가 중요합니다. 어쨌든 혀를 뚫었기 때문에 강원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광주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뭐 처음에 그 젊은 센터백들 뭐 조금 잘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걸만하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축구인들이 들은 얘기가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애기들이라고 하면서 두세 경기 지나면은 이제 다 드러난다. 왜냐하면 경험 같은 게 또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면 근육도 조금씩 다치고 상대하는 팀들도 강해지고 이러다 보면 실력이 좀 드러난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지금이 딱 그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두 경기 연속 퇴장자가 없는데도 뭔가 한 명이 부족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감독이 플랜도 사실 좀 너무 복잡한 것 같고 생각도 많은 것 같고 전반부터 밀리는 거 보면은 이 뭐 여건이 안 좋긴 하지만 뭔가 활로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뭐 비기는 전략이 됐든 뭐 어떻게 전술 수정이 됐든 지금 이대로는 이런 대패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5일에는 안양 서울전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1대1로 비겼습니다. 네, 전반 44분 클리말라의 선제골 원더골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 크리스찬 골 혹시 보셨습니까? 네. 아 네. 진짜 그 각도가 거의 대박. 없는데 그 노리고 찬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예전에 한참 좋았을 때 조나탄 네, 선수가 자주 보여주던 장면이다. 크리스찬 누가 데려왔냐, 얼마냐, 벌써부터 관심이 많은데 그 골과 비교, 그 골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사실 경기가 0대 0으로 전반이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분위기에서 클리말라의 그 한 방으로 지금 서울이 전반에 리드를 했는데 후반전은 안양 페이스였죠. 안양이 확실히 에너지 레벨도 좀 높이고 안양이 잘하는 게 잘 풀려가면서 후반 32분 아일톤이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안양이 이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몰아치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고 박정훈의 골이 골대 맞지 않았다면 안양이 어쩌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겠다. 확실히 홈 안양은 상당히 좀 위력적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뭐 전력 같은 부분도 상승세인 서울과도 어떻게 비등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팀이란 걸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북, 울산, 대전 죽음의 3연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 앞두고 지금 4연승이 끊겼다. 이거는 뭐 분위기 처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뭐 김기동 감독이 말했듯이 한번 쉬어갈 타이밍이다. 그리고 이날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은 서울이 완벽하지 않다. 지금 우승 도전한다, 대권에 도전한다. 지금 선두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만 거기를 넘어가려면 몇 단계를 좀 거쳐야 된다는 걸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야잔이 전반에 부상으로 그렇죠. 빠진 이후로 수비가 급격히 흔들렸거든요. 사실 박성훈 선수 기대를 많이 했지만 박성훈이 나왔을 때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안데르손이 부상을 당했을 때 전방 압박이 약해지는 걸 어떻게 지금 극복을 할 것이냐. 또 후이지 선수는 이날 야심차게 투톱을 꺼냈지만 사실 거의 못 보여주고 하프타임에 교체됐거든요. 후이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클리말라 한 명에게는 많은 거를 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느껴졌던 그런 경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이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좋을 때 전반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양이 이날 경기는 서울의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시점부터 적극적인 공략이 나섰는데 제가 서울 경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레벨을 끝까지 유지하는 힘 맞아요. 이게 저는 시즌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비셀고베전에서는 그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끌려가는 양상이었고 초반 4경기 땐 그게 상당히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정성원 선수가 그 키인데 지금 송민규가 오면서 정성원이 덩달아 지금 에너지가 같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어서 그게 잘 이루어졌는데 이번 경기 때 후반전에 특히 그게 잘 안 나왔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인천 김천전은 만 기자님이 직접 취재한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전반 9분까지는 상당히 좀 어지러웠어요. 뭐 사실 뭐 냉정하게 좀 재미가 없었다 그래야 되나? 좀 지루한 양상. 경기 템포도 느렸고. 그런데 그 한 방으로 갑자기 경기장이 좀 뜨거워졌습니다. 바로 무고사의 골이었는데요. 뭐 크리스찬의 골과 비교했을 때 이건 노렸는지 아니면 운이 좋았는지 뭐 감독도 뭐 따로 물어보겠다고 하고 뭐 저희 기자들도 물어보려고 기다렸는데 도핑 테스트에 걸려갖고 따로 인터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무고사니까 그래 무고사 정도는 노린 무고사. 거야. 누린 게 아닌가. 사실 공이 좀 길었고 높이 떠갖고 잡아두기도 힘들다 싶었는데 그거를 어쨌든 발끝으로 뛰어차면서 백정범의 키를 넘기는 그런 멋진 골을 좀 넣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차이가 무고사인 것 같아요. 일단 후반전에는 뭐 김천이 0대 2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몰아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김천에는 무고사가 없거든요. 작년같이 뭐 박상혁, 이동경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지금은 뭐 고지현 정도라고 지금은 봐져졌을 때 결국은 고지현 한 골에 그쳤다는 것 자체도 마무리에 문제를 보였다면 인천은 사실 후반 경기력은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전반에 무고사가 2골을 넣어준 덕분에 그 덕분에 지금 결국은 연승을 하게 됐다. 봤을 때 지금 무고사가 벌써 6골입니다. 아 대박이에요. 예, 지금 뭐 골도 골이지만 뭐 작년에는 뭐 한간에는 뭐 PK 원툴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고 뛰질 않는다 느리다 사실 컨디션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올해는 지금 시즌 초반이어서 그런지 몸이 되게 좋아요. 예, 상당히 가볍고 네, 되게 좋아요. 지금 연계 플레이도 지금 미쳤거든요. 근데 관건은 이제 이선 자원들이죠. 무고사 혼자서 매 경기 한 골씩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엘링 홀란이나 가능한 거고 그렇게 봤을 때 이선 선수들이 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하나같이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뭐 이청용부터 해서 특히 제르소 선수는 일부에서는 진짜 좀 어렵나? 왜냐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 제르소 선수 걱정이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고 뭐 오우성 정치인 선수 마찬가지고 지금 이선 자원이 폭발하지 않으면 인천은 언젠가는 또 득점 난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걸 느꼈던 경기였습니다. 제르소가 나이가 많아요. 근데 맞아요. 그 스피드가 좀 떨어질 때가 되긴 했고 무고사는 확실히 뭐 지난 시즌 득점왕을 차지하긴 했었지만 확실히 2부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거든요. 1부는 그래도 조금 더 공간이 나는 상황이라 무고사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장면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서 확실히 무고사는 K1 체질이다라는 생각이 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지금 몸이 되게 좋아지죠. 맞아요. 현장에서 보면은 와 무고사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네. 대전전 보고 왔죠? 네. 예, 그때보다 지금 더 좋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 지금 또 여름에도 월드컵 뭐 A매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꾸준하게 활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경기 짚어봤습니다. 인천 김천전에선 판정 이슈가 있었는데요. 매라운드 심판 판정 이런 걸 다루는 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슈니까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도 짧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김천전에서는 VAR 보는 과정에서 경기가 9분가량 끊겼다고요, 박 기자님. 맞아요. 하이드레이션이 3분이잖아요, 최대. 근데 거의 하이드레이션을 3번 정도 한 셈입니다. 전반에만. 그 정도로 경기가 끊겼습니다. 볼만한 건이었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나 애매하거나 양측이 다 팽팽 50대 50이거나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일단 무고사가 전반 33분에 페널티 아크에서 넘어지죠. 근데 심판이 최철준 주심이 찍었어요. 프리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된 건데 옆에 흘러나온 공을 서재민이 잡고 가다가 또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VR실에서 얘기했겠죠. 이 PK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뭐 바로 온필드를 보든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한 대로 그냥 프리킥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3분간 소통을 한 겁니다. 마치 뭐 누구랑 통화하듯이 소통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온필드를 보고 나서 본인 최초 판단대로 원심 유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분 몇십 초가 지난 거예요. 사실 저는 왜 그렇게 하지? 이게 만약에 진짜 아까 얘기했던 대로 PK다 아니다 애매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프리킥이라고 본인이 찍었고 판정을 번복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시간을 끌었고 또 원심 유지라는 거죠. 팬들이 그러더라고요. 심판을 스스로 심판했다. 그러니까요. 그치? 네. 그러니까 왜 원심 유지하려고 그런 시간을 끌었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규칙도 사실 맞지 않는 행동이고 본인이 판단했는데 그거를 보조 기구를 이용해 갖고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본다? 그러면은 또 김천 벤치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말이 안 되는 좀 판정이라고 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명주가 PK 얻는 장면도 3분 정도를 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PK를 다시 또 심판에 찍었는데 그렇게 해서 9분이 지났죠. 근데 그 전날 용인 전남전에서도 한 10분 정도가 그 핸드볼 이슈 때문에 끌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현정 주심이 핸드볼이냐 아니냐 거기서도 일단 본인이 득점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좀 VR실과 소통을 하다가 찍었습니다. 득점을 인정하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키오프 준비까지 했습니다. 세팅을 다 해놓고 근데 이제 전남 벤치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 가서 설명을 하고 온필드를 갑자기 봐요. 찍었는데 그러고 나서 온필드 한참 보고 나서 이제 옆구리에 맞았다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또 원심을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원심 유지하기까지 거의 10분이 지난 거죠. 거기도 그러니까 그 오현정 주심이 또 이날 인천 김천전에서는 또 VR 심판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현정 주심 한 명을 제가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두 경기에서 지금 도합 거의 20분 가까이가 VR 과정에서 끊겼다는 거는 이 축구 팬이 봤을 때는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석연치 않은 판정이라는 걸 봤을 때도 와 규칙도 제대로 지켰는지도 모르겠고 VR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여러 가지로 좀 아쉬움이 많은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현장에서도 이거 가지고 얘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제가 수원 청주 갔을 때도 이거 관련돼서 얘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어찌됐건 저는 뭐 그래요. 이게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지난 몇 년간 사실 그랬거든요. VAR에 상당히 좀 의존하는 모습. 이게 어떨 때는 의존하는데 어떨 때는 또 갑자기 안 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 이 주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아예 프로토콜로 그냥 애매하면 다 봐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보던가 해야 되는데 또 보는 것도 너무 길게 봐. 이게 사실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지금 요새 야구 이제 메이저리그도 ABS를 하잖아요. 이게 딱 빨리 해서 이제 바뀌면 이제 팬들도 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페널티킥이 아니라 그랬는데
페널티킥 찍혔어. 그럼 홈팬들 입장에서 이제 막 환호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약간 VAR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제일 좋은 건 심판들이 완벽하게 보는 거고 VAR 굳이 안 봐도 되는데 그거 잠깐 멈췄다가 이 해주는 환호가 터지는 순간들이 VAR도 있어요. 근데 이 환호를 지르는 데까지 10분이 걸린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꼼꼼히 본다라고 생각 아무리 좋게 봐줘도 너무 길어요. 그리고 그 10분 걸려서 못 볼 정도면 그러면 아닌 거야 사실. 100분 봐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계속 들여보고 하는 게 저는 모르겠어요. 심판이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에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어찌 됐건 판단도 빨리 내리고 이 경기를 보는 사람은 팬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원 안현전도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 그 시퀀스로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득점 취소할 수 있는 판정. 그래서 대한축구협회에서 정심으로 인정을 했었죠.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 따지고 들 생각은 없지만 근데 거기도 사실 영상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사이드라인 저 먼 쪽 사이드라인이 공이 나갔는지 안 나가는지 판단할 수 있는 일직선상의 카메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김정육 주심이 원필드 본다 그래도 다 애매한 거예요, 그냥. 저기서 지금 아람 씨가 저기 문 밖에 우리가 발이 나갈까 안 나갈까 요런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없는데도 굳이 VR을 본다. 그것도 길게 본다. 저는 상당히 그게 이해가 안 됐고 이번 용인전도 그래요. 사실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 VR실 화면 나오거든요.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아요.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차승현 팔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깨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옆구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데 계속 그 장면만 지금 2분, 3분 보면서 결론은 원심이다. 그리고 사실 그 심판이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데 옆구리라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쓸 것 같거든요. 네, 뭐 신체 부위 뭐 맞았기 때문에 뭐 팔이 안 맞았기 때문에 뭐 PK가 아닙니다. 뭐 이런 뭐 득점 인정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옆구리라고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참 의아한 장면이었고 전반적으로 VAR에 대한 숙지가 좀 부족한 심판들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좀 보여집니다. 네, 안양 서울전 후반전 초반에 조용욱 선수가 이태희 선수에게 차이는 장면이 있었죠. 여기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오심입니다. 네, 잘못된 판정인데 일단 뭐 페널티킥을 안 줬기 때문에 오심이 아니고요. 일단 상황을 보면 이승모의 머리 맞고 뒤로 흐른 공을 조용욱이 먼저 발을 뻗어서 먼저 건드려요. 그러고 나서 이태희의 발이 조용욱의 발을 키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심판 입장에선 페널티킥이냐, 왜냐 박스 안에서 명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페널티킥이냐, 아니면 조용욱 발에 맞고 엔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골킥이냐 두 가지 판단만 있는 겁니다. 근데 코너킥이 주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울 같은데 뭔가 서울이 뭔가 좀 불만 가질 것 같으니까 그냥 코너킥을 준 건지 아니면 아예 조용욱이 건드린 거가 아니고 이태희가 건드린 걸로 봤는지 사실 이때는 아까 창 기자가 얘기한 대로 VAR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페널티킥은 그 네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VAR 프로토콜이 가동돼야 되는 사항 네 가지 중에 결정적인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파울이냐 아니냐를 봤어야 되는데 정작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내리고 그냥 서울 선수들이 확인하는데도 바로 코너킥을 줘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코너킥인지 네, 그건 아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뭐 소위원회 있다가 오후에 한다는데 도무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제 아는 뭐 축구 관계자한테 물어봐도 골킥이면 골킥이지 어떻게 코너킥이냐. 그리고 VAR을 왜 안 보냐.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 장면이 요거였고 지금 김기동 감독도 애둘러서 좀 불만을 표현했죠. 이 장면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 뭐 잡히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VAR을 볼 때 안 보고 VAR을 봐야 될 때 뭐 안 보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가장 좋은 예가 이 조용욱 건이라고 생각해서 들고 왔고요. 또 추가적으로 제주 부천전에서 좀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네, 뭐 이영 선수 이거라든지. 네, 지금 뜨면서 아예 팔꿈치를 들고 뛰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본인은 당연히 의도가 없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고의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심한 반칙으로 지금 디오고 뭐 전민강도 다 퇴장 당한 거잖아요. 그거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퇴장감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지만 또 그 경고에 그치고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좀 많은 게 다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중계에서 보면은 이거 파울이네요, 경고네요. 이게
캐스터들이 얘기를 해. 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는 사람과 이 심판 간의 시각의 괴리가 너무 커요. 물론 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 정도까지 크게 느끼진 시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심해지는 양상. 그래서 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고 보는 저희 입장에서 사실 답답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항상 일관성 얘기하는데 조용호 이태희 건이 대구에서도 일어났어요. 예, 지금 김포가 PK 얻는 장면에서 최강민이 한 발 늦게 차거든요, 발을. 그래서 뭐 본인은 분명히 공이 있는 줄 알고 찼지만 상대 방을 어쨌든 발을 건드렸기 때문에 PK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저는 굉장히 올바른 판단을 빠르게 내렸다고 봤는데 또 조용호 건은 좀 다른 판단을 내리니까 뭐 같은 리그에서 지금 너무나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같은 종목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판정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축구의 생명은 박진감, 스피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판정을 5분씩 기다리면 축구 팬들은 지루하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 속도만큼이나 판정의 속도도 빨라야 하는 게 아닌가, VAR은 어디까지나 보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라운드였습니다. 본격적인 봄이 오면 K리그 레이스도 더 치열해지곤 하는데요. 그에 맞춰서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해서 7라운드 리뷰, 프리뷰, 네, 다양한 정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뿔만찬 기자들과 조아람이었습니다.